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평소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죠. 학원에서 제작한 핵심 정리집을 바탕으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는 수업인데요. 근데 수학은 일단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그쵸? 사회나 과학처럼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그래도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자기가 놓친 건 없었는지, 그리고 특정 개념에 대한 문제에 약하다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도움을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5학년 1학기 범위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예원, 개원, 그리고 국악중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수업 참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 한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원, 자, 자연수의 혼합 계산 단원이죠. 자, 일단 계산 문제는 이제 단순 계산 문제는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연수 계산 문제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가볍게 다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우선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렵지 않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가 중요하죠. 그리고 괄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괄호를 반드시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곱셈만 들어있는 식이다 하면은 꼭 앞에서부터 계산하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곱셈하고 나눗셈이 함께 들어있는 식이다 했을 때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점 주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앞에서부터 계산하는데 자꾸 뭔가 속도가 나질 않고 한다고 한다면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식을 곱셈과 나눗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식을 이제 자기가 강제로 곱셈만 들어있는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의 식을 가지고 예시의 관계식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본다면 여기서 나누기 8을 곱하기 8분의 1로 바꿔준 다음에 48 곱하기 8분의 1 그리고 곱하기 3으로 곱셈만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이 설명을 듣고 더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나눗셈하고 곱셈, 뭐 곱셈만 들어있는 식이라 하더라도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게 계산 실수 하지 않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도 괄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같이 섞여 있는 식이라 하더라도 개념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일단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 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보다 더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예요?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괄호 안에 덧셈과 곱셈이 같이 섞여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또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괄호 안에 덧셈 혹은 뺄셈만 들어 있다면 자, 곱셈 나눗셈보다는 괄호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괄호 있는 식은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 자, 이제 다음 단원, 약수와 배수 단원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약수는 뭐예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그렇죠. 1은 모든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수가 있을 때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1이겠죠. 왜냐하면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인데 1보다 작은 수인 0은 절대 약수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가장 큰 수는 뭐예요?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6의 약수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약수, 6의 가장 작은 약수는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6의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 6이다 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가 크다고 해서 약수의 개수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 볼게요. 자, 6과 자, 6의 약수와 13의 약수를 비교했을 때 6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2, 3, 6. 총 4개가 있죠. 근데 13의 약수는 어때요? 1과 자기 자신, 1과 13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크다고 해서 약수의 개수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배수 넘어가서 볼게요. 자, 배수는 어떻게 보면 약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죠.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자, 이렇게 몇 배를 한 값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배수의 개수는 셀 수 없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다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자, 무한대까지 배수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배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이다. 자, 이거는 아까 위에서 본 자,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니까 그 반대로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약수의 경우에는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수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수의 개수는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배수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배수만 다뤄질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가장 작은 배수는 몇이에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1을 한 값이 가장 작은 배수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3의 배수를 보았을 때 가장 작은 배수는 자기 자신이 될 테고 3 곱하기 1을 해서 자기 자신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3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값 3, 6, 9, 12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겠죠. 계속해서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배수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넘어갈게요. 자자자. 이제 넘어가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개념 볼게요. 자, 어쨌든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배운다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 개념까지 배우기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약수, 공배수 문제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공약수와 공배수를 다루는 개념에서는, 자, 공약수와 공배수를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는 응용 문제, 자, 응용 문제가 나올 확률이 또 높아요. 왜냐하면 공약수와 공배수를 다루는 개념에서 이 문제에서 응용 문제로 이 문제를 꼬아서 낸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약수와 공배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공약수의 경우에는 일단 두 수가 필요하겠죠. 준비물이 두 수가 필요한데 이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자, 각각의 수에 대한 각각의 약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겹치는 약수를 우리가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한다. 자, 근데 공약수를 찾아라. 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에서는 주로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자,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곧 공약수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공약수를 잘 구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곧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되짚어 볼게요. 자, 밑에 예시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8과 12의 공약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에서는 자, 일단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주면 일단 둘 다 짝수니까 어렵지 않게 2로 한번 나눠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4와 6으로 떨어질 테고 그리고 다시 한번 둘 다 짝수니까 2로 한 번 더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2와 3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2와 3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세로 줄에 있는 2와 2를 곱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해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었죠.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 최대 공약수의 모든 약수가 곧 두수의 공약수이다. 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4의 약수는 뭐예요? 1과 2와 4가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1과 2와 4를 곧 8과 12의 모든 공약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활용해서 많은 문제를 이미 많이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볼게요. 자, 공배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수가 필요한데, 두 수가 준비물로 필요한데, 두 수의 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두 수의 각각의 배수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겹치는 배수를 우리가 공배수라고 하죠. 공약수와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공배수의 경우에는 끝이 없다라고 했어요.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공배수를 절대 구해줄 수 없고,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자, 최소 공배수의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와 비슷하게 자,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데 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자, 8과 12를 볼게요. 아, 여기에서는 자, 이 밑에 있는 4와 6의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 구해줍시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아까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식하고 동일하죠. 2로 한번 나눠주고 그러면은 2와 3으로 각각 떨어질 텐데 최소 공배수의 경우에는 자, 아까 최대 공약수는 세로 줄만 살펴봤었죠. 세로 줄의 모든 수를 곱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었는데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니은자로 모든 숫자를 곱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12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12는 곧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배웠었어요. 자, 근데 아까 공약수의 경우에는 최대 공약수의 모든 약수가 곧 공약수이다. 라고 배웠었는데 공배수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죠. 공배수의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곧 공배수이다. 라고 구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12가 최소 공배수이니까 12의 배수를 한번 나열해보면 12, 24, 그리고 36, 그리고 48 해서 쭉쭉쭉쭉 끝도 없이 나아가겠죠. 그러면은 이 수들이 곧 4와 6의 공배수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두 가지 개념 자, 두 수의 공약수는 곧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라는 개념과 두 수의 공배수는 곧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라는 개념 잘 확인해서 문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규칙과 대응 볼게요. 자, 규칙과 대응 문제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단계별로 하나씩 사각형을 기반으로 한 도형이 하나하나씩 붙어 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도형이 두 개씩 붙어서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 파란색 사각형이 하나하나씩 붙을 때, 빨간색 삼각형은 몇 개씩 붙어요? 두 개씩 붙겠죠? 자, 그러면은
단계별로 자, 파란색 사각형은 하나씩 증가를 하지만 자, 빨간색 삼각형은 두 개씩 증가를 한다. 자, 이런 규칙과 대응, 이 대응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의 예시를 가지고 대응 관계를 문장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 수의 반과 같다. 그리고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수의 두 배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도, 관계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 수의 반과 같다. 자,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해도 되고, 나누기 2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자,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 수의 두 배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으로도 식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규칙적인 배열에서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 개념인데요. 자, 이 경우가 아마 규칙과 대응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렵게 낼 수 있다면 이 부분에서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성냥개비죠. 성냥개비가 성냥개비 세개를 활용해서 삼각형 하나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삼각형 하나가 계속 추가가 되면서 성냥개비를 붙여 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자, 단계별로 삼각형 개수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지만 성냥개비의 개수는 몇 개씩 추가가 돼요? 자, 한 개, 두 개씩. 자, 삼각형 하나가 추가가 될 때 성향계비는 두 개씩 추가가 된다라는 거 주의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적인 배열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응 관계를 관계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정삼각형의 수를 세모라고 표현하고 성량계비의 수를 네모라고 나타낼 때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는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1은 네모이다. 자, 이런 관계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이렇게 관계식을 직접 한번 세울 줄 알아야지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런 관계식을 직접 한번 세워봤는데 이걸 또 다시 한번 검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혹시나 자기가 실수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삼각형의 수가 하나일 때 혹은 두 개일 때 이렇게 자, 숫자 조합들을 세모와 네모에 각각 넣어보면서 자기 관계식을 확인해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 찾아 식으로 나타내기. 자,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개념들이죠. 자, 의자 한 개당 다리가 4개씩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의자의 수와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 보라라고 했어요. 자,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봅시다. 자, 의자를 네모라고 하고 다리를 세모라고 했을 때 자, 의자의 수와 다리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식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자, 일단 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의자의 수는 다리의 수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다리의 수는 의자의 수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직접 한번 세워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밑에서는 표를 이용해 일단 알아보고 그리고 식으로도 나타내 보았다. 자,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봤죠.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상자에 과자가 15개씩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자, 한 상자당 과자가 15개씩 들어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상자를 네모, 과자를 세모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은, 자, 상자를 기준으로 관계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관계식 세워줄 수 있어요? 과자의 수 나누기 15로 관계식 세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과자를 기준으로 관계식을 세워줄 때는 세모는 과자의 수는 상자의 수 곱하기 15로 우리가
두 종류의 관계식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표를 이용해서 알아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나타내 주었네요. 자, 넘어가서 약분과 통분 단원 볼게요. 자, 약분과 통분도 중요하죠.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크기가 같은 분수 개념이에요. 자,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게 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이게 통분의 기본 개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4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같은 수를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거나, 동일하게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동일하게 같은 수로 나누어 줬을 때는 자, 처음에 있었던 분수의 크기와 자, 곱해주거나 나누어 준 다음에 분수의 크기가 서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같은 양의 값이 곱해졌기 때문에 자, 덧셈과 뺄셈은 해당이 안 돼요. 덧셈과 뺄셈은 아무리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같은 수를 행해 주었다 하더라도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 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눗셈과 선생님이 아까 곱셈을 설명하면서 나눗셈의 개념도 같이 설명을 했죠. 밑에 나눗셈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약분 봅시다. 자, 약분의 경우에는 자, 분모와 분자를 어쨌든 아까 위에 같은 크기의 분수의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가 약분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크기의 분수의 개념. 자, 어떠한 분수, 6분의 2라는 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수로 나누어 주었죠. 같은 수로 선생님이 아까 같은 수로 곱해 주거나 나누어 주었을 때 원래 분수에서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분수 자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약분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 수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어 주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분수를 알아보기 쉽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약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약분을 할 때 1을 제외한 공약수로 나누어 줄 필요가 있겠죠. 왜 1을 제외해요? 1로 나누어주면 값이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약분을 항상 해주어야 하는데, 자, 기약분수의 개념은 뭐예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을 때. 1이 아니라면 공약수 중에서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더 이상 나누어 줄 수가 없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한다. 자,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우리가 기약분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32분의 20이라는 분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뭐 나누기 2 그리고 나누기 2, 나누기 2를 두 번 했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약분을 해주었는데 자, 8분의 5라는 분수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약분이 가능한가요? 더 이상 약분이 가능하지 않죠. 이럴 때 8분의 5를 우리가 기약 분수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한 번의 기약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통분의 개념 중요하죠. 많은 학생들이 통분을 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뭐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실수도 많이 하는 개념이 통분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통분은 일단 두 분수가 있을 때 혹은 둘 이상의 분수가 있을 때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맞춰주는 거죠. 자, 통분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분수를 더하거나 빼줄 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도 통분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통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일단 통분 자체는 분수의 분모를 같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때 통분을 한, 통분을 한 상태에서의 분모를 우리는 공통 분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6분의 5와 9분의 1이라는 두 종류의 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분수 중에 어떤 분수가 더 큰지를 비교하거나 두 분수를 더하거나 빼줄 때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분을 해주는데, 자, 6과 9의 공배수로 일단 통분을 해줄 수 있는데, 최소 공배수로 맞춰준다면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능한 최소 공배수로 바로 통분을 해주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분의 15 그리고 18분의 2로 각각 통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꼭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6분의 5와 9분의 1에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줄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처럼 6과 9라는 숫자처럼 이 숫자가 크지 않고 그냥 단순한 숫자라고 한다면 그냥 서로의 숫자,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6분의 5와 9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6과 9의 최소 공배수를 막 찾아다니기 싫다. 그럴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간편하게.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6분의 5에는 상대방의 분모인 9를 곱해 주어서 54분의 45 그리고 9분의 1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분모인 6을 곱해 주어서 자, 54분의 6으로 통분. 자, 이렇게 각각 54와 54로 통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물론 기하 분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는 게 적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해 보아라. 와 같은 단순한 문제라면 그냥 상대방의 분모를 바로 곱해서 바로 크기 비교를 하는 게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한 다음에는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공통 분모가, 자, 통분을 해서 두 분모를 공통 분모로 동일하게 맞춰주었다면 통분을 완료한 상태에서는 분자가 클수록 당연히 큰 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봅시다.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아까 되짚었던 통분의 개념이 당연히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분수의 덧셈부터 일단 보면, 자, 진분수의 덧셈, 자, 받아 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4와 6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일단 해주고, 자, 최소 공배수는 꼭 아니어도 됩니다. 자, 공배수로 일단 통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분자끼리 합을 해서 더해주면 된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 더해준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그대로 진분수의 꼴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답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 자,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 자, 가분수 꼴로 답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분수의 꼴로 다시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4와 8이 각각 분모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덧셈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 분모로 8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8로 공통 분모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을 해주고 자, 분모는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나가는데 분자끼리만 합을 해서 계산을 해준 꼴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대분수의 덧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1과 4분의 3 더하기 1과 3분의 1의 경우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분모를 각각 공통분모로 통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합을 해서 37이라는 값을 얻은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은 가분수를 대분수의 꼴로 바꾸어 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에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처음에
둘 다 가분수로, 가분수로 일단 바꿔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산이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산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선호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인데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자,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의 꼴. 자, 아까와 같은 숫자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지 않고 그냥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덧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1 더하기 1을 해서 2라는 값을 얻게 되고 그리고 분수의 경우에는 분수끼리 합을 하는데 4분의 3과 3분의 1을 그냥 더해줄 수 없죠. 그래서 12라는 공통 분모로 통분을 해준 다음에 분수끼리는 따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13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자 합쳐서 2와 12분의 13 2와 12분의 13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자, 분수 부분이 아직까지 가분수의 형태죠. 그래서 12분의 13을 1과 1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3과 12분의 1의 대분수의 형태로 다시 한번 바꿔주어야 한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방법 모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방법이 더 적절하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분자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분자의 숫자가 통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커질 수 있으니 자, 분자가 너무 커지게 된다면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덧셈을 해주는 혹은 뺄셈을 해주는 것을 선생님은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각자 맞는 방식에 따라서 활용하면 돼요. 자,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도 아까 덧셈과 동일한 개념인데, 자, 아까처럼 대분수의 경우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대분수의 경우에도 자,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죠.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두 대분수를 그냥 일단 가분수로 바꾸어 준 다음에 출발을 한다라는 거고, 첫 번째 방법이 다음과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취급을 하고,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의 경우에는 자, 10분의 5에서 10분의 8을 빼면 0보다 작아지죠. 근데 우리가 음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10분의 5에서 10분의 8을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1에서 분자 10만큼을 빼온 게 되겠죠. 그래서 2와 10분의 5라는 대분수를 1과 10분의 15라는 가분수를 포함한 대분수 꼴로 바꾸어준 다음에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 분수끼리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뺄셈의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예시와 같이, 자, 예시가 아주 중요한 예시가 등장을 했어요. 자, 분수끼리 뺐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대분수를 그냥 그대로 계산하기보다 첫 번째 방법처럼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셈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활용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하지만 뺄셈의 경우에서는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냥 분자가 크더라도, 자, 이 분자가 크더라도, 분자가 크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뺄셈이니까.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방식,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는 방식을 선생님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볼게요. 자, 우선 정다각형의 둘레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변의 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모든 변의 길이가 동일할 테니까. 자, 그런데 정다각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다 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따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가 한 쌍. 자, 두 개가 모여서 한 쌍이 되죠. 가로가 한 쌍, 그리고 세로가 한 쌍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가로와 세로를 더해준 값에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도 어쨌든 직사각형과 비슷한 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평행사변형의 경우에도 한 변의 길이, 자,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를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세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도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해준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름모의 경우에는 자, 정다각형은 아니지만 마름모는 어쨌든 정다각형과 비슷하게 모든 변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4를 곱해주면 바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간단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준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한 변의 길이를 서로 두 번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사각형도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개념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단순히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자 위와 같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를 서로 두 번 곱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넓이의 단위를 볼게요. 자 넓이는 어쨌든 자 평면상에 존재하는 개념이 넓이에요. 자, 부피의 경우에는 입체 도형, 자, 입체의 구조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인데, 넓이의 개념은 평면상에, 자, 2D라고도 하죠. 2D라고도 하는데, 자, 평면상에서만 다뤄지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개념처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cm 곱하기 1cm를 했을 때는 1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제곱센티미터 할 때 우리가 제곱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세하게 배우진 않지만 적어도 넓이와 부피를 다룰 때 제곱이 붙냐, 세제곱이 붙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센티미터가 그냥 단순히 두 번 곱해졌으니 자, 센티미터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활용을 한다. 라는 거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1미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cm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1미터 제곱을 자, 센티미터 제곱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 1미터 제곱은 1미터 곱하기 1미터죠. 근데 1미터는 100cm죠. 그래서 1미터를 100cm라고 바꿔 써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00cm 곱하기 100cm라고 식을 다시 써줄 수가 있고, 자, 100 곱하기 100을 할 때는 1 뒤에다가 0이 각각 두 개씩 곱해졌으니 총 4개를 붙여서 만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자, 잠시만요. 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1미터 제곱을 만 제곱 센티미터의 단위로 변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km의 경우에는 1000m죠. 자, 근데 우리가 1km의 제곱을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제곱 미터로 변환하는 과정도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과정과 다르지 않아요. 자, 일단 1km의 제곱은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1km의 제곱은 1km 곱하기 1km죠. 근데 1km는 1000m이니까 1000m 곱하기 1000m로 다시 써줄 수 있고 자, 1000m 곱하기 1000m를 하면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1 뒤에다가 0이 각각 3개씩 있어서 둘을 합한 0이 6개
가 붙는다. 1 뒤에 0이 6개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이 제곱미터를 제곱 센티미터로 한 번 더 단위를 변환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킬로미터 제곱이 미터 제곱이 되는데 0이 몇 개 붙었어요? 6개 붙었죠? 근데 제곱미터가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데는 아까 0이 4개 붙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경우에는 자, 이 숫자가 100만 제곱미터네요. 100만 제곱미터를 제곱 센티미터로 단위를 변환한다라고 해서 100만 미터 곱하기 100만 미터 이렇게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만 제곱 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지라는 식을 떠올려서 그냥 바로 0을 4개 붙인 꼴로 바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곱킬로미터가 제곱미터가 될 때는 0이 6개가 붙고 제곱미터가 제곱센티미터가 될 때는 0이 4개가 붙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은 아까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은 어쨌든 자, 직사각형과 비슷한 도형이다. 모양은 다르지만 직사각형과 비슷한 도형이다라고 인지를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자,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근데 평행사변형의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단순히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밑변 곱하기 높이냐? 이걸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은 이 다양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들을 그냥 암기를 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식을 통째로 외워버리게 되면 막상 시험 당일에 긴장되는 그 상황에서 이 식을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자, 평행사변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밑변 곱하기 높이로 넓이를 구해줄 수 있냐라고 하면, 자, 이 선생님이 색칠한 삼각형을 이 부분을 뚝 띄어서 여기 옆에다가 갖다 놔 붙여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을 뚝 띄어서 삼각형 부분만 뚝 띄어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붙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되었어요? 직사각형이 됐죠? 직사각형이 됐어요. 자,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모양을 약간 바꿔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근데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여기서는 가로가 밑변이 되고 세로가 높이가 되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단순히 밑변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개념은 자, 뭐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 뭐 이렇게 다양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학생들이 잘 외우고 있어요. 잘 외우고 있는데 막상 시험 당일날 이 식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도형을 어떻게든 바꿔서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넓이 구하는 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까지 선생님은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의 꼴로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의 넓이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각형의 경우에도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죠. 근데 왜 나누기 2를 해주냐 이거예요. 자, 왜 나누기 2를 해주냐면 자, 이 경우에서 똑같은 삼각형을 뒤집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붙여주었다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에 밑변 곱하기 높이는 곧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자,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를 추가했으니까. 똑같은 넓이,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을 하나를 더 추가해 줬으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는 높이 곱하기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의 직사각형 넓이를 일단 구해주는데 삼각형 하나를 추가를 해서 원래 하나였던 거를 두 개로 만들어줬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삼각형들도 똑같아요. 자, 어떻게 잘라서 어디에 붙이던 간에 자, 이 삼각형 크기를 두 배로 해줬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의 직사각형 도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하나였던 삼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 꼴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마름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름모의 경우에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우리가 마름모의 넓이 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 식이, 이 넓이식이 어떻게 유도가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유도가 되었느냐? 자, 여기 1번 삼각형을 자, 이거 1번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원래 마름모의 모형에서 자, 1번 삼각형을 똑같이 복제해서 뒤집어 주어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요. 자, 그리고 여기 2번 삼각형의 경우에는 자, 지금 마름모를 지금 4등분해서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삼각형의 경우에는 똑같이 뒤집어서 바깥쪽에 붙여준다. 자, 그리고 3번 삼각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은 넓이의 도형을 뒤집어서 바깥쪽에 펼쳐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래 마름모를 4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을 하나를 더 복제를 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바깥쪽에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도형이 나왔어요? 직사각형 나왔죠? 그쵸? 직사각형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이 직사각형은 우리가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자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가로의 길이는 곧 한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고 자 세로의 길이는 곧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곧 우리가 만들어준 직사각형 모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나누기 2를 해주냐? 아까 선생님이 자, 각각의 삼각형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바깥쪽에다가 붙여줬잖아요. 4등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을 바깥쪽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펼쳐줬잖아요. 그러면 넓이가 두 배가 됐을 테니까 똑같은 마름모를 지금 두 배를 한 넓이를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으로 구해준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구해주는 식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원래의 마름모 도형의 넓이만 구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 개념으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식이 등장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 볼게요.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 지금 사다리꼴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사다리꼴을 뒤집어서 자, 다음과 같이 붙여줄게요. 자, 물론 지금 선생님 좀 잘못 그렸어요. 자, 모양이 좀 다르고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다리꼴 넓이를 갖는 도형이다. 그걸 단순히 뒤집고 돌린 것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모양 만들어 준 거예요?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의 모양으로 만들어 준 거죠. 사다리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옆에 붙였을 뿐인데 평행사변형이 되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은 아까 어떻게 넓이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가 곧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자, 밑변은 이 도형에서 이 전체 도형에서 이만큼이 밑변이 될 테고 높이는 변하지 않고 원래 높이와 동일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밑변이
자, 이번에는 여기가 윗변이 될 테니까, 자, 이만큼이 윗변이고, 이만큼이 지금 아랫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하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어준 이 도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곧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다. 라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다 높이를 곱해줘야겠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래서 높이까지 구해주었는데 왜 나누기 2를 하겠어요? 아까 설명한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선생님이 마음대로 사다리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붙여주었으니까 원래의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고 싶다면 전체 도형에서 전체 도형,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나누기 2를 해주어서 원래의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등장한 거다. 이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넓이 구하는 식 많은 학생들이 잘 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서 생소한 도형을 만났을 때 넓이 구하는 식을 까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형을 만났던 간에 이 도형을 어떻게 평행사변형 혹은 직사각형의 꼴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다 보면 이 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개념까지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5학년 1학기 개념에 대해서 자, 한번 개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10분 쉬었다가, 자, 그 다음 시간에는 5학년 2학기에 대해서, 5학년 2학기 범위에 대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자, 10분 쉬고 다시 만납시다.